생활법률 1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례 한번 풀어보죠. 우리 그 제9장 관련 사례는 우리가 지난 주차 때 한번 살펴봤었죠. 그때 이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법경찰관 갑이 미 대사관 주변을 서성이는 을을 발견을 하고 가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을이 메고 있던 가방에 소지품이 무엇인지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을이 불응하자 그 을의 동의가 없음에도 이제 가방을 열고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화염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사법경찰관 갑이 을을 데리고 강제연행해서 을의 동의 없이 강제연행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60시간 동안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자 이제 석방한 그런 사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법경찰관 갑의 불신 검문이 적법한가?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갑이 화염병을 발견하고 을을 인근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이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로서 적법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불신 검문에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직무질문, 임의동행, 흉기소지 조사 등이 이제 어떤 불신 검문의 내용이고 보호실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직무질문을 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할 때 이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되죠. 그리고 직무질문을 하는 어떤 목적, 이유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사법경찰관 갑은 을에게 신분증만 제시하고 바로 소지품 검사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법경찰관 갑의 직무질문은 절차 위반에 위법한 직무질문이죠. 그죠? 그냥 신분증만 제시했잖아요.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고 직무질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흉기 소지 조사에 있어서도요. 이 흉기 소지 조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흉기 소지 조사는 이거는 보안 경찰 자격이라 그랬잖아요. 수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을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법경찰관 갑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을의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검사했단 말이죠. 이건 강제수사죠. 강제수사. 지금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이런 강제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안에서 보면 사법경찰관 갑이 그냥 강제력 행사해서 가방 안을 뒤져서 화염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흉기 소지 조사는 위법한 거죠. 그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뭐가 있었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예를 들어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할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지금 사법경찰관 갑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법경찰관 갑이 영장 없이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영장 없이도 그 현장에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흉기 소지 조사는 이건 위법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강제 연행을 해서 보호실 유치를 했는데요. 지금 영장 없이 이렇게 체포해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였죠?
그것도 역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였어요. 응?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이외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고 구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 갑이 을을 이렇게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그것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해당되느냐 여부죠. 우리 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실 유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이 사안은.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내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만취자라든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든지 병자라든지 미아라든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거죠. 이게 보호조치 아니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지금 을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만취자가 아니에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아니고 미아라든지 병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이 경우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수사를 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례 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 211쪽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4쪽에 보면 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 사법경찰관 갑이 을을 강제 연행한 것이 긴급 체포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긴급 체포에 해당되려면 기본 출발점이 뭐였죠?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이 이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과연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그런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겠죠. 지금 화염병을 소지하고 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우리 형법상에는 없어요. 우리 형법상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있어요. 우리 214쪽 각주 27번 한번 보세요. 각주 27번에 보면 흉기 은닉 휴대, 흉기를 몰래 이렇게 휴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화염병이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이 흉기에 해당되느냐,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흉기하고 위험한 물건하고는 동일한 건 아니에요. 흉기하고 위험한 물건. 흉기라 그런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그러한 물건을 말하는 거겠죠. 흉기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 칼 이런 건 흉기죠. 바로 찔리면 우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죽거나 다치죠. 총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살상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은 이제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는 포함되지만 사실 이제 위험한 물건이 훨씬 더 넓은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칼이나 총같이 직접적인 살상의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물건이겠죠. 화염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칼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보면
흉기를 어떻게 정의를 해놓고 있냐면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 등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화염병은 아마 건조물을 침입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는 아닐 거고요. 그럼 화염병이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그런 물건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건 긴급체포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화염병이 여기 흉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칼, 쇠몽둥이, 쇠톱 등과 같이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물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본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니까 이거는 그 긴급 체포에는 해당이 안 되죠. 어떤 경우든지, 그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현행범인 체포에 성립이 되느냐? 이것도 또 논란이 돼요. 네? 현행범인은 뭐냐면 범죄 실행 중에 있었어야 돼요. 범죄 실행 중에. 그럼 과연 흉기를 화염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범죄 실행 행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가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에 해당된다면 이건 실행 행위 중에 있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으니까 실행 행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리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상의 이 흉기, 은닉, 휴대죄가 성립한다면 화염병이 흉기에 해당이 돼서 흉기, 은닉, 휴대죄가 성립한다면 현행범이라는 요건에는 해당이 돼요. 범죄 지금 범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돼. 자, 그러면 이 경우가 그럼 현행범 체포에 해당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은 우리 강의 자료 한번 보세요. 강의 자료 4쪽에 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을이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을이 주거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건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 을이 보면은 을이 글쎄요. 을이 지금 하여튼 주거라든지 을의 직업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주거가 부정이다. 주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고요. 사실 좀 무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이 돼서 지금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행범 체포를 할 때도요, 우리가 이제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그 체포 구속 현장에서는요, 어떤 피의 사실 이런 거를 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체포 구속된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그 체포 구속된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줘야 돼요. 연락을 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사법경찰관 갑은 그냥 체포를 해서 경찰관서에 데리고 가서 무려 60시간 동안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60시간 동안 감금을 한 거죠. 그럼 비록 이게 현행범 체포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거 부정이고, 그래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래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48시간을 넘겨 구속할 이유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60시간이나 경찰관서에 보호실에 유치해둔 행위는 이건 불법 구속이죠. 불법 구속. 응? 불법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사법경찰관 갑의 행위는 불법해요. 응? 그러니까 이건 절차상 비록 현행범 체포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행범 체포는 불법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죠. 지금 피의 사실도 고지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 사실을 고지를 해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주고,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체포되는지 이런 거 피의 사실 다 고지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절차상 위법하죠. 위법한 현행범 체포예요. 그리고 48시간을 넘겨서 영장도 없이 60시간을, 12시간을 더 구속을 해놨죠. 이거는 불법 구금 감금이죠. 그래서 이건 위법한 현행범 체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9장 불신 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제 10장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조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 제 10장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교재 223쪽 한번 보시죠.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자, 우리가 지금 소송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송 제도는요, 연역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국가가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분쟁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아주 고대 시대라든지 저 국가 성립 이전에 아주 저 선사 시대에는 자력구제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이런 어떤 제도적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하고 국가가 만든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국가가 만든 분쟁 해결 제도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소송이에요. 그리고 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민사소송, 행정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헌법소송도 있죠. 헌법재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형사소송이나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어떤 범죄 사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범죄 유무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고요. 국가 형벌권을 발동을 해서 어떤 피의자의 범죄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재판 작용이고요. 헌법 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 그래서 헌법 소송이나 형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사 소송하고 행정 소송이에요. 이게 도대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은근히 논란이 있어요. 은근히 논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애매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크게 이렇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헌법재판이라든지 형사소송은 워낙 그 성격을 달리하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사법상 법률 관계, 이 사자는 개인 사자예요.
사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은 보통 이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은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전 세계 법계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개통 국가고요. 대륙법계는 다시 프랑스 법계와 독일 법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중에 독일법 개통 국가예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대륙법계는 사법과 공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이론적 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이제 독일법을 계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원적 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가 원해서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원해서 독일법을 계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해서 계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런 서양법 시스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법 시스템은 우리나라 고래의 전통적인 법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서양법 시스템이 들어온 거죠. 그 중에 대륙법계가 들어온 건데 우리가 이걸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법 시스템이 들어온 것은 일정시대 때 들어왔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식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나라 법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자기가 독일법을 도입을 했어요. 독일법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 이제 독일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당시 이제 독일이 보면 이 단체주의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잘 맞은 거예요. 일본하고 성격이 잘 맞고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도 그 군주제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법을 개수하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독법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 체계가 우리나라에 확립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법과 사법 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럼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 재밌는 게 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 자체가 법 논리적으로, 법 필연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영미법계는 왜 구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 이유는 법 논리적인,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실은 그 대륙법계의 그 어떤 정치적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그 역사적 정치적 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법 논리적인 필연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법, 사법은 이제 예전서부터 있었죠. 로마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법은 예전서부터 있었죠. 물론 이제 형사법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사법은 논외니까. 그럼 공법은 언제 생겨났냐? 공법은 생겨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공법은 생겨난 지 기껏해야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공법이 맨 처음 출발한 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때 이제 루이 16세고 뭐고 다 처형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당시 법원은 이름만 법원이죠. 전부 완전히 그러니까 프랑스 그 왕조 아래 있었던
법원이 오직했겠어요. 다 친왕 세력들이 하는 거죠. 이른바 어용법원이죠. 어용법원. 문자 그대로 어용재판이고 어용법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법원 판사라 그러면 굉장한 그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법원을 없애자 그랬어요. 그럼 법원을 없애면 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뭔가 좀 제한을 하자.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아가지고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국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군주와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 기관을 두고 따로 재판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재판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법원은 그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재판을 다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가와 관련된 그런 재판, 군주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별도의 재판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재판하도록 했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행정재판소예요. 행정재판소. 프랑스에는 행정재판소라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의 행정재판소는 우리나라 행정법원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이에요. 일반 법원. 그 법원 조직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프랑스 행정재판소는 이거는 일반 법원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조직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행정재판소라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프랑스 행정재판소를 꽁세요 데따라고 하는데 이 꽁세요 데따는 일반 법원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꽁세요 데따에서 이제 그 어떤 국가와 관련된 그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꽁세요 데따에서 이제 재판을 하면 판례가 집적이 됐잖아요. 그게 쌓여서 뭐해? 그게 공법이 된 거예요. 그게 공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게 일반 법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꽁세요 데따로 갈 것이냐 요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기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할 사건인지 꽁세요 데따에서 담당할 사건인지 요 기준으로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되는 게 이른바 블랑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블랑코 사건. 블랑코 사건이 뭐냐면 블랑코라는 어린 소년이 어린 소년도 아니죠. 한 2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어린 소년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린 소년이었지.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때 열 몇 살 먹은 13살인가 열 몇 살 먹은 블랑코라는 어린이가 지금 200년 넘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대학교 강좌의 이름이 나오니까 참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블랑코 소년이 당시 그 담배 수송 마차에 치여서 다쳤어요. 담배 수송 마차였을 거예요. 당시 이제 담배는 국가 전매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담배 싣고 가는 마차에 치여서 다쳤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꽁세요 데따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꽁세요 데따에서 그 사건을 담당했거든요. 그때 꽁세요 데따에서 담당한 그 논거가 뭐였냐 하면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은 꽁세요 데따 관할이다. 공무 수행 중에 이제 퍼블릭 서비스, 이 불어로는 서비스 푸블리크라 그런다 그러네요. 공적 영무라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공적 영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또 우리나라 그대로 또 공적 영무. 여러분들 공적 영무라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잖아. 그냥 공공 서비스라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해석이 편해. 퍼블릭 서비스라니까. 퍼블릭 서비스. 그러니까 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꽁세요 데따 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퍼블릭 서비스와 관련되면 이건 공법, 그렇지 않으면 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꽁세요 데따의 판례가 집적돼서 그게 행정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냐?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하여튼 독일의 누구더라? 독일의 그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오토 마이어 교수가 프랑스 행정법 서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그 프랑스 행정법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독일은 그때 어떤 나라였냐, 어떤 상태였냐 하면 독일은 그때 당시 이제 군주정이었죠. 군주정. 그런데 이제 그때 시민 계급이 막 성장해요. 독일은 좀 약간 정치적으로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당시 시민 계급이 막 성장했어요. 근데 독일에 있는 그때 이제 독일은 여러 개 나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 보니까 이 프랑스에서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군주들도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성장하던 시민 계급하고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서로 건들지 않기로. 그래서 군주의 영역은 군주의 영역대로 인정을 해주고 시민 계급에는 또 시민 계급의 자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시민 계급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사적 자치 원칙, 평등한 법률 관계. 그게 뭐예요? 사법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군주가 지배하는 영역은 지배 복종 관계. 이게 공법이 된 거예요. 공법. 그래서 사법하고 공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시민 계급하고 군주하고 타협한 정치적 산물이 공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군주는 너희들 시민 계급 너희들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대신 시민 계급도 군주의 권위를 인정을 해준 거죠. 이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야. 그래가지고 이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당시 영국의 다이시라는 헌법학자는 그걸 보고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법은 시민이든 군주든 다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세상의 저 대륙법계에는 군주에 대한 법이 따로 있고 시민에 대한 법이 따로 있다. 그건 야만인의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영미법계에서도요. 실체법적으로는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절차적으로는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는 구별된 절차에 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미법계에서도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 대해서는 사인들 간의 일반 계약과는 다른 법리에 의해서 규율이 돼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도 대놓고 공법과 사법이라고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다른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도 공법과 사법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이론적 법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 그 대륙법계처럼 공법, 사법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판서도 딱 따로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규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절차, 소송 절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미법계도 공사법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구별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를 똑같이 규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하고 국가가 기업에게 자금 지원한 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법률 관계인가요? 이거 똑같이 규율돼야 되나요? 아니죠. 이건 똑같이 규율될 수가 없죠. 일단 국가가 개입이 되면요. 이건 국가가 하는 재원은 누가
누가 조달한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이야. 그러니까 개인 간의 법률 관계하고 똑같이 규율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영미법계는 지금 이론적 법체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예, 좀 공법과 사법 관계의 연역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어요. 예, 하여튼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